요즘에는 정치인들이 연설문을 작성하는 작가들을 고용하는 게 어느 정도 관행일 수 있지만 네, 흔한 일인데. 1940년대 돌이켜보면 당시에 작가 고용이 그렇게 흔치 않았기 때문에 파격적인 또 행보였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구나. 진짜 야망가인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에비타가 영부인으로서 맡은 중요한 역할이 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노동자들, 데스카미사도스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에비타는 아예 매일 아침 노동복지부 사무실로 출근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요. 예를 들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오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든가 집이 없는 사람이 오면 살만한 집을 마련해 주기도 했답니다. 에비타는 정치를 몸담아서 제대로 배운 것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호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고 사람들은 에비타가 보여주는 이런 우호적인 태도에 크게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성녀라고 불리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아르헨티나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호 활동을 점점 펼쳐나가자 에비타의 명성은 유럽 전체로도 또 확산되게 되는데요. 이런 소식을 들은 한 나라에서 에비타를 초청하게 됩니다. (1947년 6월에) 스페인에 방문하게 됩니다. 에비타가 탄 비행기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인파,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 단위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에비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인기가 많았나 보다. 정말 팝스타가 내한했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스페인에서는 또 왜 이렇게 반기는 거지? 그리고 이때 에비타는 스페인에 나누어줄 식량, 의약품 같은 구호품을 가지고 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하. 교수님, 그럼 이때 에비타가 유럽에 간 김에 스페인 말고 또 다른 나라도 방문했나요? 예, 물론입니다. 이탈리아를 방문해서도 구호 활동에 참여했고요. 프랑스, 스위스, 포르투갈 등 여러 나라를 방문했는데요. 이 순방은 타임지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남아메리카 국가의 영부인이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한 첫 번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도 아마 유일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드레스 씨, 이 무지개 여행이 끝난 다음에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어요? 예, The Times에서 직접적으로 사생아라고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임명록에 기재된 내용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사생아라는 거는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지는 아르헨티나에서 한동안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네. 게다가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에비타는 출생 증명서를 조작했다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에비타는 1919년 5월 로스톨도스라는 지역에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헤론과 혼인할 당시의 증명서를 보니까 마리아 에바 두아르테, 원래 이름이죠. 그리고 훈인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 출신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나이도 3살 예, 어리게. 3살이 어리게 된 것이죠. 아하.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 사생아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 맞습니다. 이건 에비타가 자신이 혼외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혼인 관계에서 낳은 딸이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려고 혼인할 당시에 냈던 출생 증명서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됐다. 아, 저런 것도 찾아냈어? 근데 또 정선아 씨, 이게 에비타가 무지개 여행하면서 수상한 소문 돌았다는데 무슨 소문이에요? 네, 에비타가 이탈리아에서 선박왕인 오나시스를 만났대요. 나중에 제클린 케네디 맞아요. 근데 두 사람이 그의 별장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다는 건데요. 이때 오나시스가 에비타에게 10만 달러의 수표를 줬다고 해요. 그리고 에비타가 오믈렛을 만들어줬나 봐요. 그걸 먹고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식사 중에 가장 값비싼 음식이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그런 썰이 있어요. 대박이다. 예,
이런 논란 속에서도 에비타의 인기는 굉장히 굳건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완강한 반대파의 태도 때문에 페론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끌어가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나름의 해법을 모색하는데 바로 에비타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무슨 돈으로 이걸 하지? 예, 일단 재원이 뭐냐? 우선 정부에서도 출연을 했고 또 노동조합, 기업은 물론 서민들까지도 기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단에.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만 기부한 것은 아니었고요. 노동자들의 경우 1년 봉급에서 이틀치 임금을 기부해야 하는 법안이 생겨났습니다. 또 연간 GDP, 국내 총생산의 1% 정도 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300억 원 정도의 돈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페론의 반대파들은 어땠을까요? 이거 너무 싫겠죠. 눈에 예. 가시겠죠. 재단의 규모가 너무 크다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의 경우는 돈의 출처로 이들을 지목했는데요. 기업인들? 바로 바다 건너왔던 나치 전범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아르헨티나에는 일부 나치 인사들이 숨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아. 남미로 그때 A급 그렇다. 전범들이 갔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아, 숨겨주고 그럼 돈을 받은 건가 그럼? 예, 후안 페론이 보호비 명목으로 혹시 돈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나치 인사들을 숨겨주거나 또 아르헨티나로의 망명을 묵인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르헨티나로 도망쳐왔던 나치 전범 중에는 수용소에서 인체 실험을 주도해서 죽음의 천사로 알려진 요제프 맹겔레가 있었고요. 아, 맞아. 그다음 유대인을 체포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는 데 앞장섰던 아돌프 아이만 같은 아이만. 나름대로 나치의 고위직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단에는 또 석연치 않은 부분 역시 있습니다. 재단의 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모였고 또 어디에 어떻게 사용된 건지 공식적으로 기록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규모가 큰 돈을. 예. 그래서 에비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에바 페론 재단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공갈과 비자금 창고다라고 말했습니다. 불투명하니까. 정선아 씨, 이 에비타의 재단 돈이 정말 구호 활동에만 쓰였습니까? 아니면은 뭐 의심 가는 정황이 없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의심이. 사실 의심 가는 점이 있긴 한데요. 네. 이제 에비타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유명하고 이제 최고라고 손꼽히는 의상실에 자주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드레스와 또 값비싼 보석을 좀 많이 사들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에비타야 국회에 갈 때는 다이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방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재단 돈을 횡령해서 좀 쓰지 않았을까 이런 썰도 있습니다. 정부가 없으면. 이거 100%입니다. 하지만 에비타는 이런 의견을 맞받아쳤는데요. 자선 활동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은 우스운 짓이에요. 나는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쓸 뿐이에요. 그걸 세고 앉아 있느라 활동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요. 에비타는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절차를 종종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 안 되는데. 그래서 에비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장부를 써서 돈이 어디에 쓰이고 또 그리고 기록하는 그런 절차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의미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강변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이 정도면 어쨌든 반대파도 있고 에비타의 재단 운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좀 나왔겠어요. 예, 맞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에비타가 하는 구호 활동에 대해 많은 비난을 퍼붓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에비타가 화려한 옷, 또 보석, 치장을
입는다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했고 원숭이가 숙녀처럼 입었지만 여전히 원숭이일 뿐이다라는 비아냥이 있었답니다. 너무 심하다. 이렇게 여론이 조금씩 악화되자 에비타와 페론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잠재울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뭐야? 바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바꾸고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언론 통제군요. 이를 위해서 에비타와 페론은 우선 긍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게 되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언론사들을 창설하는 거죠, 자기가. 재단 이름으로 뭐 어쨌든 그런 거 통제를 아니에요? 한다. 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작업이었는데요. 바로 일종의 우상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지 마. 아. 이를 위해서 아이들이 읽는 책의 내용도 좀 바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볼까요? 아, 너무 유치할 것 같아. 야, 안 놀아? 넌 어떤 게임 좋아하는데? 나는 사방치기 좋아해. 넌? 난 고무공 가지고 놀아. 뭐야? 아빠가 사줬어? 에바 페론 재단에서 받은 선물이야. 게다가 에비타의 재단뿐 아니라 이 책에는 후안 페론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Viva Perón. Perón es un buen gobernante. Manda y ordena con firmeza. El líder nos ama a todos. Viva el líder. Ahí viene, pibe, hay que apurarse. Si no llevamos estas fichas enseguida, no vamos a poder jugar. Pero no tenemos nada, ni camisetas, ni pantalones, ni botines. Pero Melón, ¿no escuchaste la radio? Evita lo da todo. Camisetas, pantalones y botines. Jugaremos en cancha grande, con referí y todo. 와, 소름이다. 자, 이런 책을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이 읽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세뇌 당하지 않을까요? 그쵸. 계속 보다 보면. 만세, 찬양 이런 것들은 진짜. 그뿐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초등학교에서는 문학작품보다는 에비타의 자서전이 있었는데요. 내 삶의 존재 이유 1951년에 출판된 건데 그것을 읽도록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런 찬양 교육은 사실 독재 국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아, 좀 실망스러운데. 그리고 이때 에비타가 긍정적인 여론 확산을 위해서 시도했던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문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거 위험한데. 사진 속에 에비타가 읽고 있는 것은 데모크라시아라는 제목의 신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에비타가 신문 지면을 장식한 게 보이시죠? 이 신문은 늘 에비타와 후안 페론의 사진이 일면을 차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유, 그리고 페론과 에비타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주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뭘 주시겠어요? 돈? 집. 살 집을 줘. 예, 페론 편에선 예술가 또 뭐 기자, 판사들에게 세금이 면제된 독일 고급 차량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교수님,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일단 반대파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네, 그들에 대해 어떻게 했을까요? 더 억압하고 막 이렇게 완전 했나? 핍박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맞습니다. 에비타와 페론을 비난했던 언론 매체들을 통제하고 탄압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제대로 된 선풍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또 다른 신문사의 경우는 인쇄기에서 소음이 심하게 난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리거나 폐쇄하는 조치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생트집 잡는 거죠, 뭐. 생트집 잡아야 형 똑바로 잘해라 이제. 여기서 끝내줄게. 뭐 이런 거겠지. 그렇죠. 또 본위주의적인 페론의 통치 방식에 반대하는 집단들이 제일 많았던 게 대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 그렇죠. 대학생, 대학 교수 같은 지식인들이 생겨나자 주요 공립교육기관에서 2,000명이 넘는 교수를 해고했다고 합니다. 아.
점점 이거는 이상해지고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심각한데요? 갈수록 진짜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네 사상 주입시키려고 문제가 복제가 되는구나. 지성인들을 탄압한 거는 아이고야. 그래서 1950년대 초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벽에는 아가파트리아 마테 아운 에스투디안테 조국을 건설하면서 학생을 죽이고 있다. 뭐 이런 낙서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진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노동자들한테는 너무 친절을 베풀었는데 아니면 처음엔 좋은 마음이었다가 점점 변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욕심이 생겨서 맞아요. 이런 식으로 페론과 에비타는 아르헨티나의 언론 매체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입맛대로 여론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적잖은 언론 매체가 페론 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두 사람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알 수 없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그냥 덮여서 지나갔겠네요. 그럴 수 있죠. 게다가 언론이 재단의 구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면서 에비타는 아르헨티나의 국민영웅으로 추앙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중적인 지지를 얻게 된 에비타는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여성 참정권입니다. 1951년 전까지 아르헨티나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비타는 여성 정당을 만들고 첫 집회 때에 여성 노동자들이 당하는 차별과 부당함을 맞서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La mujer debe optar. La mujer resorte moral de un hogar debe ocupar su sitio en el complejo engranaje social de un pueblo. Tiene mayor valor en esta conciencia. 결국 1951년 11월 선거에서 약 380만 명의 아르헨티나 여성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부분의 여성, 한 64%로 추산이 되는데요. 페론을 지지했습니다. 3분의 2 정도. 저게 여자를 위한 건지 표를 그냥 더 얻기 위한 건지는 모르겠다. 그러네. 교수님,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여성 투표권이 뭐 강압적인 뭐 이런 방법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페론과 에비타의 인기는 노동자를 넘어서 여성과 어린이들까지 확대됐던 것이죠. 결국 에비타는 가난한 자들의 성녀이자 여성 참정권을 이끈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51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에비타를 지지하는 자들 사이에서 에비타를 향한 시위가 벌어집니다. 부통령 출마를 권유하는 뭐 일종의 지지 시위를 벌였던 것입니다. 아 진짜 많다. 진짜 많네. 무섭다. 이야. De muchas emociones para mí. Con toda mi alma deseo estar con ustedes y con Perón en este día glorioso de los descansados. 무서운데요? 맞아요. 교주 광적이에요. 같은데. 네. 역시 이때도 에비타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고 여성분들은 한 번씩 머리 금발로 염색해서 에비타의 스타일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기들은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에바라는 이름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 인기가 아직까지 많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저렇게 시민들의 바람대로 부통령에 출마해요? 에비타가? 에비타는 끝내 부통령에 출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건 좀 이상해. 왜냐하면 에비타 인생에 큰 위기랄까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됐는데요. 대체 무슨 까닭일까요? 몸이 안 좋아졌나? 그러게 아픈 것 같은데. 정확히 맞습니다. 에비타는 사실 자궁암에 걸린 상태였는데
그 증상이 1951년에 들어서 급격히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정순아 씨, 아직 젊은데 에비타가 왜 갑자기 자궁암에 걸린 거예요? 거기에는 페론이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론의 첫째 부인도 자궁암으로 돌아가셨고 에비타도 자궁암에 걸려서 페론이 감염을 시켜서 둘 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 요즘 주사 맞으라고 막 얘기 많이 하던데. 저도 한 방 맞았거든요. 남자분들도 많이들 맞는데 옛날에는 남자도 이제 맞아요? 남자가 맞아야 된다. 여자도 맞고 남자도 맞고 되게 요즘은 어린 친구부터 다 맞더라고요. 그럼 페론은 암에 걸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취향을 같이 가면 좀 쉬려고. 증세가 심해졌지만 페론은 에비타를 편히 요양시키지 못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해 말인 1951년 11월에 대통령 선거 또 총선거가 같이 있었거든요. 아, 에비타의 도움 필요했구나. 예, 페론은 자신의 대통령 재선에 에비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도 아픈 에비타를 데리고 다니면서 선거 유세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아유. 하지만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10월에 비밀리에 자궁 종양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 에비타의 건강이 그 이후 빠르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투표를 하러 갈 수 없을 만큼 쇠약해졌는데요. 아하. 병실로 투표 용지를 가져와서 에비타가 투표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좀 아픈 에비타를 부인으로서 뭔가 챙겨주는 느낌이 아니어서 보기가 좀 안 좋은데요. 선거 결과는 뭐 어땠나요? 첫 번째 선거보다도 더 많이 지지표를 획득해서 대통령 연임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 6월 4일 페론은 두 번째 대통령 취임식에서 에비타와 함께 오픈카를 타고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시 에비타는 몸을 지탱할 힘도 없을 만큼 약해져 있었습니다. 좀 좋아. 엄청 말랐다. 그 당시에 에비타가 서 있지도 힘들 정도에 이제 아프면서 거기에서 오픈카에서 코르세트 같은 거 입히면서 강제로 이렇게 몸 세울 수 그 위에 이제 코트 입힌 겁니다. 그래서 힘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이때 에비타의 몸무게가 한 37kg 정도. 심지어 취임식을 할 때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정도였는데요. 이런 에비타를 페론이 보시듯 손을 받쳐서 지탱했다고 하죠. 안타깝게도 이 행사가 공식적으로 에비타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불과 몇 주 뒤에 에비타가 33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만 것인데요. 에비타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아르헨티나의 국민들은 비탄에 잠겼고 장례식은 국장으로 약 한 달간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일찍 떠나긴 했네요. 조문 행렬은 3km, 30개 블락을 이제 넘어서까지 늘어섰다고 하고 열흘 동안 공식 업무가 중단이 됐고 모든 가게가 일시에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뮤지컬 에비타에서는 이렇게 슬퍼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이런 노래 엄청 유명한 노래가 맞아요. 있어요. 네. 그 노래 너무 궁금한데요? 기억나세요?
다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Don't cry for me, Argentina. 그 약속 꼭 해낼게요.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믿어준 당신 잊지 않아요. 한국말로는 이렇게. 네. 너무 좋네요. 근데 진짜 아르헨티나 멜로디 느낌이 난다. 뭔가. 하지만 에비타는 죽음 이후에도 아쉽게 안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페론이 죽은 에비타를 미라로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또 활용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에이, 진짜? 페론 짓이었어요? 에비타는 죽어서도 편히 쉬질 못하네요. 그렇죠. 페론은 에비타의 시신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스페인 출신의 방부 처리사를 고용했습니다. 이게 맞나? 그래서 에비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는데요. 속상하다. 실제예요? 예.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에비타의 미라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인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모르겠는데 나는. 이유는 1952년 7월에 아르헨티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페론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는데 심각한 가뭄과 또 5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를 보게 되는데 경제가 어려워지자 페론 반대파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사회복지 혜택을 늘리려던 페론 정부의 정책이 선심을 베풀어 대중의 인기를 끌기 위한 것이었다며 잘못됐다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55년 9월에 군부 쿠데타로 페론 체제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페론과 에비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페론 반대 정서를 이제 조장했는데요. 에비타의 기념물을 없애고 그 유산을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만약 에비타의 미라가 아르헨티나에 있으면 대중들에게서 에비타를 지울 수 없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반대파 입장에서는 뭔가 에비타 상징이니까 신성시되던 거를 뭔가 뒤가 확 꺾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에비타의 미라는 1955년 11월 어느 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혹시 그러면 에비타의 미라 씨는 지금까지 아예 못 찾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에비타가 죽은 후에도 그를 추종하던 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몬토네로스라고 불리는 페론주의 게릴라 단체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에비타의 시신을 찾기 위해 10년간 노력했답니다. 그런데 행방이 밝혀지지 않자 어떤 계획을 도모하게 됩니다. 바로 1955년 9월 쿠데타 직후 강력한 반페론 정책을 펼쳤던 페드로 아람부르 장군을 납치해서 에비타 시신의 소재지를 추궁하고 그를 살해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에비타의 미라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작은 공동묘지에 있고 약간 훼손된 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상해. 그리고 1974년 11월에야 에비타의 미라는 아르헨티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계속 추종했을 것 같아, 더. 그녀가 우리와 함께 있다 이렇게. 그냥 살아있는 것 같다, 아직도. 미라가 된 에비타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에비타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네. 종선아 씨, 그 에비타의 미라를 찾고 나서 한참 뒤에야 알려진 사실이 있다면서요. 네, 에비타가 사망 전에 전두엽 절제술을 받았대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에비타 두개골 사진이고 오른쪽은 에비타의 이마가 수술의 영향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에비타가 말년에 통증, 동요, 불안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페로니 수술을 강행을 했다고 해요. 되게 위험한 수술일 것 같은데.